자, 오늘은 숫자 하나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연매출 1억. 이 말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연매출 1억이면 한 달로 따져서 8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월 800씩 버는 사장님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1억 찍은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얼마나 적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월 42만 원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스마트 스토어 까내리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고용 없이 내 소득을 만드는, 그러니까 마인이죠. 내 소득은 내가 사장 없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 방식 중에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축에 든다고 봐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매출이랑 내가 가져가는 돈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오늘 그걸 같이 한번 까보자는 겁니다. 멋있는 매출 말고 진짜 남는 돈부터 계산하고 들어가자. 그게 오래 버티는 쪽에 서는 방법입니다. 먼저 감부터 잡고 가죠. 연매출 1억 셀러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이버가 직접 낸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 2023을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연매출 1억 이상을 올리는 판매자가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 판매자가 57만 명 수준이니까 대략 10명 중 1명 꼴이에요. 그리고 이 1억 클럽이 1년 전엔 3만 5천 명이었거든요. 1년 만에 28.6%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 건 맞아요. 참고로 이 판매자들 중에 2030 비중이 44.6%로 거의 절반이고요. 그러면 10%면 나도 되겠는데 싶죠? 근데 여기서 딱 멈추셔야 됩니다. 연매출 1억은 잘 파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지 잘 버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까보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1억 클럽 숫자를 다른 데서는 2만 6천 명으로 집계하기도 합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집계 시점이랑 활동 판매자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느 쪽으로 봐도 전체의 한 자릿수에서 10% 사이라는 그림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 판이 얼마나 붐비는지도 같이 봐야 돼요. 네이버 자료 기준으로 매달 새로 생기는 스마트 스토어가 2020년 4월에 이미 월 평균 3만 5천 개였습니다. 2018년엔 월 1만 5천 개였는데 2년 만에 2배 넘게 뛴 거예요. 그리고 그 신규 판매자의 3분의 2가 20대, 30대였고요. 이건 몇 년 전 숫자라 지금 딱 그 값이라는 게 아니라 신규 유입이 이렇게 빠르게 불어났다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나한테만 낮은 게 아니라 남한테도 낮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상품 하나 찾아서 팔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 같은 걸 파는 사람이 우르르 들어와요. 그래서 남들 다 아는 잘 팔리는 상품은 이미 마진이 바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쟁 밀도가 조금 뒤에 볼 마진율 5%를 만드는 진짜 배경이에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부딪히는 벽이 하나 있어요. 리뷰입니다. 온라인에서 손님은 물건을 직접 못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 사냐? 남들이 남긴 후기하고 별점을 봅니다. 근데 이제 막 연 스토어는 후기가 0개예요. 후기가 없으니까 안 사고, 안 사니까 후기가 안 쌓이고, 이 대들하게 초반 몇 달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많은 셀러가 이 구간을 광고비로 밀어붙여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일단 팔아서 후기를 쌓는 거죠. 문제는 이 후기 만드는 비용이 아까 순익 계산에는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초반 몇 달은 사실상 마진을 후기로 바꾸는 기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걸 각오 안 하고 한 달이면 자리 잡겠지 하고 들어가면 딱 이 벽에서 지쳐서 접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초기 몇 달은 순익이 아니라 후기랑 데이터를 버는 기간으로 잡아둬야 해요. 매출 1억이 내 통장에 그대로 꽂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5군데에서 돈이 새요. 하나씩 볼게요. 첫째, 원가, 물건 떼오는 값이죠. 이게 제일 큽니다. 마진율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둘째, 플랫폼 수수료. 이건 조금 뜯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는 크게 두 개가 붙습니다. 하나는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예요. 이게 판매자 매출 등급에 따라 갈리는데 영세 등급이면 2% 안팎, 일반 사업자면 3.6%대까지 붙습니다. 참고로 이 결제 수수료는 2025년 10월에 영세 중소 등급이 한 번 더 인하됐어요. 여기에 손님이 네이버 쇼핑 검색을 타고 들어와서 사면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2%또 붙어요. 그래서 쇼핑 검색으로 팔리면 영세면 4% 안팎, 일반이면 5%대 후반까지 실질 수수료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카테고리 수수료랑 광고까지 얹으면 체감 수수료는 더 올라가고요. 몇 프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더하니 두 자릿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수수료율은 등급 시점마다 바뀌니까 시작 전에 자기 계정에서 최신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셋째, 택배비. 무료 배송을 붙이면 전환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 무료 배송 사실 셀러가 내는 거예요. 한 건당 몇천 원이 그대로 마진을 깎습니다. 넷째, 광고비. 검색했을 때 위에 떠야 팔리니까 광고를 돌리는데 경쟁 심한 상품은 이 광고비가 매출의 10%, 20%씩 나가기도 해요. 이건 뒤에서 따로 계산해 볼게요. 다섯째, 세금, 부가세에 소득세. 이건 맨 마지막에 또 떼갑니다. 이것도 뒤에서 경계선을 따로 짓겠습니다. 이 5개를 다 빼고 남는 게 순수익이에요. 그래서 뭘 파느냐에 따라 같은 1억이라도 손에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계산 들어가죠. 연매출 1억, 월매출로는 830만 원. 여기에 순마진율,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비용 다 빼고 남는 비율을 5%, 10%, 20%로 나눠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마진율 5%. 이건 가격 비교가 쉬운 공산품, 생활용품 같은 거예요. 가격 경쟁이 심하니까 마진이 얇죠. 연매출 1억에 5%면 연순수익 500만 원.
12로 나누면 월 42만 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매출 1억을 찍어도 한 달에 42만 원일 수 있어요. 이게 매출봉의 실체입니다. 다음 마진율 10%.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됐거나 위탁 안 받고 직접 떼어서 파는 경우에요. 1억에 10%면 연 1000만 원, 월로 약 83만 원. 연매출 1억이라도 낮은 두 자릿수 마진이면 실제 월 소득은 이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진율 20%. 자기 브랜드가 있거나 경쟁적인 틈새 상품을 파는 경우죠. 1억이 20%면 연 2천만 원, 월로 약 167만 원. 여기까지 와야 그래도 좀 번의 소리가 나옵니다. 정리하면요. 똑같은 연매출 1억인데 실제 월급이 42만 원일 수도 83만 원일 수도 167만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이 차이를 만드냐? 매출 크기가 아닙니다. 마진율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서 진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얼마 팔았어? 가 아니라 얼마 남겼어? 인 거죠. 이 숫자들은 마진율을 단순하게 잡은 추정치니까 그대로 외우진 마시고 매출 1억이 월급 800을 보장하지 않는다. 잘 나와도 그 5분의 1이고 마진이 얇으면 20분의 1까지 내려간다 라는 방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 단위로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상품 하나로 좁혀서 계산해 볼게요. 이게 이 채널 방식이거든요. 한 건을 끝냈을 때 얼마가 남느냐. 판매가 2만원짜리 생활용품 하나를 판다고 해봅시다. 먼저 원가. 위탁이면 도매가가 12,000원쯤이라고 치죠. 여기서 벌써 8,00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쇼핑 검색으로 팔렸다고 치고 결제랑 매출 연동 다 더해서 보수적으로 6% 잡으면 1,200원이 빠져요. 6,800원 남습니다. 택배비. 무료 배송이면 3,000원은 셀러가 부담이니까 빼면 3,800원. 여기다 그 상품 하나 팔려고 쓴 광고비를 2,000원만 잡아도 남는 건 1,800원이에요. 자, 2만원짜리를 팔았는데 손에 쥐는 건 1,800원. 마진율로 치면 9%죠. 그리고 여기서 세금은 아직 계산도 안 했어요. 그럼 이걸로 월 순수익 100만 원을 만들려면 1,800원짜리를 한 달에 555개 팔아야 됩니다. 하루로 치면 18개, 19개예요. 그걸 포장하고 고객 응대받고 광고 관리하면서 매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딱 놓고 보면 왜 연매출 1억이 월급 42만 원이 되는지 몸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예시 숫자는 제가 잡은 가정이지만 빠져나가는 구조 자체는 실제랑 똑같아요. 여기다 하나 더 얹어볼게요. 반품입니다. 초보가 제일 얕보는 게 이거예요. 방금 2만원짜리 팔아서 1,800원 남겼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 어떻게 되냐? 왕복 택배비가 셀러 부담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받은 물건이 재판매가 안 되게 개봉되거나 훼손됐으면 그 원가까지 날아가요. 반품 한 건에 5,000원, 많으면 1만원이 빠진다고 치면 방금 어렵게 남긴 1,800원짜리 순익이 서너 개, 대여섯 개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품률이 몇 프로냐가 순익에 진짜 크게 작용해요. 옷처럼 사이즈 때문에 반품이 잦은 카테고리는 이 리스크를 특히 크게 잡아야 하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 잘 팔린 날만 넣지 말고 반품이 나가는 평균적인 달로 내려서 봐야 진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입으로 넘어가면 아까 단가 계산엔 안 잡힌 고정비가 스멀스멀 생겨요. 재고 쌓아둘 공간이 필요하고 집이 좁으면 창고나 물류 대행을 써야 합니다. 상품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데도 시간이든 돈이든 들어가고요. 박스, 완충제, 테이프 같은 부자재도 매달 나가요. 안 팔린 재고나 반품돼서 못 파는 재고는 그냥 손실로 쌓이고요. 이런 건 상품 하나 단가엔 안 보이는데 한 달 전체로 합치면 순익을 또 한 번 깎습니다. 그래서 상품당 마진이랑 월 전체 순익은 따로 봐야 해요. 상품 하나는 남는 것 같은데 월말에 통장 보면 비어있는 이유가 대개 이 고정비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진율 뭐가 결정하느냐? 시작 방식에서 이미 반은 갈립니다. 위탁이냐 사입이냐예요. 위탁 판매는 재고를 안 떼고 주문 들어오면 도매처가 대신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명확합니다. 초기 자본이 거의 안 들고 안 팔려도 재고가 안 남아요. 작게 시작하기엔 최고죠. 근데 대가가 있습니다. 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도매처 상품을 수십 수백 명이 같이 대답하니까 가격이 바닥까지 붙고 마진율이 얇아집니다. 위에서 본 마진율 5% 구간이 딱 이 세 개예요. 사입은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직접 떼오는 거예요. 재고 리스크를 내가 지는 대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남들이 똑같이 못 파니까 마진을 지킬 여지가 생겨요. 마진율 10%에서 20%로 올라가는 게 보통 이 구간입니다. 대신 안 팔리면 그 돈이 물건으로 묶여요. 이게 뒤에서 말할 현금 흐름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위탁은 돈은 안 들지만 마진이 얇은 길, 사입은 돈이 묶이지만 마진을 지킬 수 있는 길. 대부분은 위탁으로 시작해서 팔리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입으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재고에 깔려요. 여기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하나 더. 뭘 파느냐, 그러니까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꽤 달라져요. 실질 수수료 기준으로 대략 이렇습니다. 패션 의류가 제일 높은 축이라 11%에서 12% 수준, 식품이 8%에서 9%, 생활 건강이 9%에서 10%, 디지털 가전이 7%에서 8%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진 얇은 패션을 위탁으로 팔면 원가에 이 두 자릿수 수수료까지 겹쳐서 진짜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수수료 낮은 카테고리라도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눌려서 결국 비슷해지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고를 때 잘 팔리나만 보지 말고 이 카테고리 수수료 떼고도 마진이 남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수수료율은 카테고리마다
그리고 시점마다 바뀌니까 시작 전에 자기 계정에서 최신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이제 광고비를 따로 계산해 볼게요. 이게 매출은 그대로인데 순수익만 조용히 갉아먹는 대표 선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위에 노출되려면 광고를 켜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효율을 보는 지표가 로아스, 광고비 대비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 광고비 10만 원 써서 광고로 100만 원어치 팔렸다. 그러면 로아스 1000%죠. 숫자만 보면 10배니까 대박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 아까 그 마진율을 대보세요. 마진율이 10%라면 100만 원 팔아서 남는 건 10만 원이에요. 그 10만 원을 광고비로 그대로 쓴 거고요. 남는 게 0입니다. 이게 광고비 함정이에요. 로아스가 몇백 퍼센트씩 나와도 그게 내 마진율보다 배수가 낮으면 팔수록 미치는 거예요. 마진율 10% 상품이면 로아스가 최소 1000%는 나와줘야 본전이고 그 위로 올라가야 겨우 남습니다. 근데 경쟁이 붙으면 클릭당 단가가 올라가서 로아스가 떨어져요. 그러다 매출은 느는데 통장은 그대로 인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의존이에요. 광고 켜야 팔리는 구조가 되면 광고 끄는 순간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내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한테 광고비 갖다 바치면서 버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광고비를 부록으로 보면 안 되고 순수익 계산 안에 처음부터 넣어야 해요. 세금도 매출 규모에 따라 규칙이 달라져서 연매출 1억이 어디쯤 걸리는지 짚고 갈게요. 국세청 기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돼요. 즉 매출이 아주 작을 땐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연매출 1억은 이 4,800만 원 선을 훌쩍 넘고 1억 400만 원 경계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을 넘기는 순간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고 부가세 10%를 제대로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매출이 커지면 세금 규칙 자체가 바뀐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다음에 신고 때 예상 못한 세금에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2026년부터는 매출과 상관없이 특정 배제 업종 지역이면 무조건 일반 과세로 넘어가는 규정도 생겼으니 시작 전에 자기 업종이 걸리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초보가 놓치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손님이 결제했다고 그 돈이 바로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는 손님이 구매 확정을 해야 정산을 시작하는 구조예요. 배송 가고 손님이 받고 구매 확정 누르거나 자동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산이 도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입한 물건값, 택배비, 광고비는 이미 내 돈으로 먼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이익인데 통장은 비어있는 이른바 흑자도산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옵니다. 특히 사입으로 재고를 많이 잡아둔 상태에서 판매 속도가 느리면 이 갭이 커져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는 손익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내 돈이 얼마나 물건과 광고에 묶여 있고 언제 풀리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이익이 나는데도 다음 물건을 못 대는 상황이 생겨요.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데서 팔면 낫지 않나 궁금하실 텐데 짧게 비교하고 갈게요.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가 대략 4%에서 10.9% 사이예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낮은 카테고리도 있는데 대신 월 매출 100만 원을 넘으면 서비스 이용료가 매달 5만 5천 원 따로 붙습니다. 11번 가는 6%에서 11% 정도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내 카테고리랑 내 매출 규모에 따라 유리한 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수료 몇 프로 차이보다 아까 본 원가랑 광고비가 마진을 훨씬 크게 흔들어요. 플랫폼 갈아탄다고 마진 구조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 단골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스마트 스토어로 손에 쥐는 돈 월 300. 그러려면 매출이 얼마여야 하느냐? 월 300이면 연 3,600만 원 순수익이잖아요. 마진율 10%로 이걸 만들려면 연매출이 3억 6천이 필요해요. 마진율 20%면 1억 8천, 30%까지 끌어올리면 1억 2천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해지자고요. 마진율 30%는 자기 브랜드나 확실한 차별화 없이는 유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월 300건 가능은 한데 매출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마진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도달하는 목표예요. 위탁 그대로면 3억 6천을 팔아야 하고 사입 브랜드로 마진을 올리면 1억 조금 넘게 팔아도 되는 거죠. 이거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1년 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쯤에서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스마트 스토어 월 매출 3천, 연 1억 이런 인증 많이 보이잖아요. 이걸 읽는 법이 있습니다. 딱 3개만 물어보면 돼요. 첫째, 그거 매출이에요? 순익이에요? 10중 8구 매출입니다. 둘째, 광고비 얼마 썼어요? 매출 3천 중에 광고비가 얼마 나갔는지는 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셋째, 그거 몇 달째 유지돼요? 반짝 한 달 터진 매출이랑 1년 평균 매출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세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그 인증은 그냥 이 사람 잘 팔았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는 애초에 그 화면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매출 인증은 원래 순익을 안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자, 단점만 말하면 또 그건 불공평하죠. 스마트 스토어가 왜 매력적인지도 짚고 갈게요. 일단 시작이 쉬워요. 사업자 등록하고 스토어 열면 끝이에요. 가게도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들어서 위탁으로 시작하면 재고 부담도 없어요. 작게 테스트해보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전 비대면이에요. 손님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주문 들어오면 포장해서 보내거나 위탁이면 발주만 넣으면 되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짐 빠지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죠. 또 잘 되는 상품 하나 찾으면 확장이 빨라요. 가게는 자리 하나에 묶이는데 온라인은 노출만 잡으면 위로 쭉 뚫리거든요. 자동화 여지가 있다는 것도 매력이고요. 여기서 배운 마케팅, 상세 페이지, 광고 운영 능력은 다른 일 할 때도 그대로 써먹습니다. 저는 장점보다 단점을 더 길게,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망하니까. 앞에서 수수료, 광고비, 현금 흐름은 이미 계산으로 깠으니까 여기서는 나머지 리스크를 정리할게요. 첫째, 마진율 압박. 오늘 얘기의 핵심이죠. 진입이 쉽다는 건 뒤집으면 경쟁자도 쉽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같은 물건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 싸움 붙고 마진이 깎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느는데 순수익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진짜 흔해요. 둘째, 재고 리스크. 사입으로 넘어가는 순간 안 팔리면 내 돈이 물건으로 묶여요. 앞에서 본 현금 흐름 문제랑 겹치면서 이익은 나는데 다음 물건을 못 대는 상황이 옵니다. 셋째, 클레임이랑 별점. 비대면이라 얼굴은 안 봐도 환불, 교환, 별점, 리뷰를 다 글로 받아요. 별점이 매출에 직결되니까 진상 손님 한 명한테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글로 받는 스트레스가 대면보다 더 힘들어요. 넷째, 플랫폼 리스크. 스마트 스토어는 결국 네이버 위에 얹어 있는 거잖아요. 검색 노출 로직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계정에 문제 생기면 내 매출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길게 보면 네이버 안에서만 놀지 말고 내 단골, 내 채널 같은 자기 자산을 따로 쌓아둬야 합니다. 다섯째, 자동 수익이라는 착각. 비대면이라 편해 보이지만 상품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고객 응대받고 광고 관리하고 포장해서 보내고 이게 다 손이 가요. 초반엔 사실상 풀타임 노동입니다. 그럼 이 일은 누구한테 맞을까요? 맞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매출 말고 마진을 따질 줄 아는 사람, 숫자 계산하는 거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 안 팔려도 데이터 보면서 상품을 계속 바꿔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재고 리스크 감당할 여윳돈이 조금 있거나 위탁으로 작게 시작할 인내심이 있는 사람. 반대로 이런 분은 좀 힘들어요. 큰 매출 숫자에 취해서 순수익을 안 보는 사람, 한 방에 대박 상품 하나 노리는 사람, 클레임 글에 멘탈 크게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광고비로 매출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계산표가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안 오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내 첫 손님이 어디서 올까를 정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손님 들어오는 길이 크게 몇 개 있는데요. 하나, 네이버 쇼핑 검색 상위 노출. 이게 제일 크지만 경쟁도 제일 세고 광고가 붙어요. 둘, 쇼핑 검색 광고. 돈 내고 위에 올리는 거죠. 셋,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내 콘텐츠로 끌어오기. 시간은 걸리지만 광고비가 안 들고 내 자산이 돼요. 넷, 지역 커뮤니티나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협업. 각각 비용도 다르고 잘 맞는 상품도 다릅니다. 검색 상위만 바라보고 들어가면 광고비 지옥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광고 말고도 손님 데려올 길을 하나는 갖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플랫폼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도 되고요. 네이버 검색 하나에만 매출을 걸어두지 않는 거죠. 처음 시작한다면요. 딱 한 달만 검증하고 판단하세요. 큰돈 넣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첫 7일은 조사예요. 팔아볼 상품 후보 10개를 골라서 각각 매입가, 판매가, 예상 수수료, 택배비, 광고비를 한 줄씩 적어봅니다. 멋진 사업 계획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팔면 다 빼고 진짜 얼마 남나를 종이에 손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마진 안 나오는 상품은 시작 전에 걸러줍니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작은 테스트예요. 위탁으로 재고 안 떼고 몇 개만 올려서 진짜 팔리는지부터 봅니다. 무료로 관심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결제 버튼 누르는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마인에서 필요한 건 박수가 아니라 돈 낸 고객의 행동이거든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운영 기록이에요. 문의는 얼마나 오는지, 반품 교환 가능성 큰 상품은 뭔지 표시해둡니다. 잘 된 날보다 안 된 날을 봐야 해요. 왜 안 팔렸는지를 적어둬야 다음에 가격 상세 페이지 타깃을 고칠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는 수정이에요. 많이 팔린 상품이 아니라 많이 남긴 상품 기준으로 다시 고릅니다. 한 달 만에 정답 찾겠다는 생각 말고 한 달 안에 틀린 가정 하나씩 지운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돈 안 넣고도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감이 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결론으로 갈게요. 확장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어떤 일은 키우면 문제가 줄고 어떤 일은 키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양쪽 다 가능해요. 잘 굴러가는 경우엔 잘 팔리는 상품 하나가 노출을 잡으면서 재구매가 붙고 후기가 쌓여서 광고 덜 태워도 팔리는 선순환이 옵니다. 이러면 키울수록 편해져요. 근데 반대 경우도 많아요. 매출 키운다고 사입을 늘렸는데 안 팔리면 재고에 깔리고 주문이 늘면 고객 응대랑 포장이 늘어서 몸이 더 갈립니다. 혼자 하는 마인 구조에서는 내 몸이 곧 생산 능력이니까 매출만 키우고 사람은 안 늘리면 어느 순간 병목이 나 자신이 돼요. 그래서 확장은 매출이 크냐가 아니라 키웠을 때 문제가 줄어드는 쪽이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연매출 1억. 실제 월급은 마진율에 따라 월 42만 원에서 167만 원 사이예요. 같은 1억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매출이 아니라 마진율이 진짜 변수이기 때문이고요. 그 마진율은 위탁이냐, 사입이냐, 광고비를 얼마나 태우냐, 수수료 세금이 어디서 걸리느냐로 갈립니다.
연매출 1억은 잘 파는 사람 증명이지 잘 버는 사람 증명이 아닙니다. 딱 이 한 문장만 들고 가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나 연매출 1억이야 하면 한 발 물러서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마진율은요? 손에 쥐는 건 얼마예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매출봉에서 지켜줍니다. 이건 큰 돈을 한 방에 버는 일이라기보다 마진 구조를 이해하고 작게 검증하면서 순수익을 키워가는 일에 가까워요. 출처는 대본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